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정신과를 진료하고 있는 반건호입니다. 틱은 사실 눈에 이렇게 보이는 동작 또는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판단하기 어렵진 않은데요. 그 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갑자기 나타나고 좀 반복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가 의도적이냐 아니냐 그걸 굉장히 따지거든요. 근데 이제 불수의적이다 이런 말 쓰는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어떤 근육에서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손동작에서도 이렇게 자꾸 나타날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소리로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 성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동작인데 소리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틱이라는 거하고 음성 틱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어떤 기간으로도 나눈다. 보통 이게 이제 나타났다가 한 1년 이내에 사라지면 일과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과성 틱장애라고 하는데 사실은 틱장애 중엔 제일 많은 거고요. 애들 중에 애들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기간이 1년 이상. 근데 1년 내내 반복된다기보다는 뭐 좀 심해졌다가 또 사라졌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되게 그 기간이 한 1년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지속성 틱장애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지속성 틱장애의 경우에는 운동 틱이든 음성 틱이든 한 가지만 있는 경우고, 근데 음성 틱하고 운동 틱이 같이 나타나서 1년 이상 지속되면 이제 그게 우리 얘기하는 투레병이라는 게 됩니다. 습관은 사실은 그렇게 아주 반복해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계속되지는 않죠. 반복이라기보다는 계속 나타나긴 하지만 이제 틱 동작처럼 어떤 그 짧은 순간 계속 연결돼서 나타나진 않죠. 틱이라는 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제가 이제 말할 때 하는 거는 그냥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반복하고는 좀 다른 거죠. 운동 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근육일 수도 있고 큰 근육일 수도 있는데 대개는 몸에 이렇게 머리 쪽에서 시작해서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틱은 이제 눈 깜빡거리는 거죠. 이렇게 계속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서 코를 뭐 이렇게 실룩거린다든가 아니면 입을 뭐 이렇게 돌린다든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머리에서 몸통 아래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손가락 끝이라든가. 음성 틱은 마찬가지로 아주 짧은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뭐 음성 단어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감기 걸렸을 때 이제 목에 뭐 걸린 것처럼 이렇게 그 뭐 침 걸려 있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제일 이제 많고요. 그러다 그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좀 긴 소리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음성 틱이 사실은 좀 주변에 많이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내가 혼자 이러고 있는 건 괜찮은데 소리를 지르면 소리 지른다든가 그게 이제 나중에 좀 더 진행이 되면서는 어떤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뭐 욕설처럼 되는 경우 있고요. 개새끼.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문장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이렇게. 사실 그걸 우리가 100% 알지는 못하지만 회로들이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증상이 계속 좀 일단 단위가 커지고 또 문장 같은 경우는 길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나타나는 빈도가 더 잦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최근에 이제 그런 분류 체계가 바뀌면서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한 2013년 이전까지는 소아에서 잘 생기는 정신 장애라고 해서 이제 ADHD,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뭐 뚜레 장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소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기까지 가더라는 게 자꾸 이제 자료가 쌓이니까 2013년부터는 신경 발달 장애로 따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 발달 장애 중에 이제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ADHD나 이제 또는 뭐 뚜레 장애 같은 게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병은 아니고 같은 사람한테 중복해서 나타날 수는 있죠. 그렇죠. 다 별개의 질환인데 같은 사람한테 나타날 확률이 높고
그 ADHD가 있는 경우에 틱 장애가 생기는 확률이 한 5%에서 한 10%? 근데 틱 장애가 먼저 있다고 생각되는 애들한테 ADHD가 발견되는 확률은 뭐 30%에서 50%까지 갑니다. 이제 틱 장애로 이제 처음에 우리한테 진료하게 되면 그 아이한테 ADHD 같은 성향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뭐 많은 경우는 틱 장애 있는 애들의 한 반 정도가 또 ADHD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 자체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발달의 지연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고요. 그런데 틱 장애나 뚜렛 장애라고 해서 어떤 발달이 지연된 건 없거든요. 성장도 다 되고 언어도 다 되고 지능도 다 괜찮고,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아까 얘기한 그런 갑자기 반복해서 불수의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동작들은 그거는 발달 장애라기보다는 뭔가 어떤 특정 부분에 결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발달이 지연되는 거라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르죠. 아직까지도 좀 안타깝지만 이제 원인은 사실 잘 모르는 거로 돼 있고, 되게 이제 유전 성향이 높은 건 사실인데 그 유전자를 찾아낸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애들이 막 뭐 공부 스트레스, 뭐 특히 이제 요즘처럼 이제 3월에 학교 들어갈 때 되면 그 학교에 들어가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뇌 영상 도구들이 많이 좋아져서 뭐 여기 이제 이런 것처럼 원인을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떤 특정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뚜레병이 생긴다 이게 아니고, 뇌의 어떤 트랙들이 한 군데가 아니라 이렇게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뇌 바깥쪽 피질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싸고 있으니까 피질에서 들어가서 가장 심부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요 트랙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뇌에 우리가 뭐 세포가 뭐 15개다 10조 얘기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15개의 세포들이 다 네트워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뭐 지금 기술이 발달하고 슈퍼컴퓨터가 나와도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원인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보통 가지고 있는 소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타고난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소인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유발 요인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대개 지금 얘기하신 거는 유발 요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학교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입학 스트레스, 뭐 학원 스트레스, 그런 거는 유발 요인이지 그것 때문에 틱 장애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지고 있는 소인, 뚜레병이 생길 수 있는 소인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역할은 하죠.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할 경우에 이게 이런 틱 장애 유발 요인이나 아니면 그 소인을 끌어내는 데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게 끊임없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금 한 2, 3년 이상 이렇게 애들이 집에 많이 있었고 학교에 덜 가게 되고 하면서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은 아직까지 확정적이진 않지만 흔히 얘기하는 그 소셜미디어에 많이 애들이 노출될수록 틱의 증상이 더 많이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악화될 수 있다라는 보고가 나와서, 그 소셜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이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애들하고 이렇게 만날 시간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나 또 학교 상황에서도 불안이 좀 늘었죠. 코로나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불안이 늘어난 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떤 게 더 심각한 유발 요인이 되겠냐 하는 건데, 아무래도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 그 전부터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스크린에 노출되는 시간이 결국은 아이들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거다,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이제 최근에 그 유발 요인 중에 하나로 등장했습니다. 그 뚜레병이나 틱장애 소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지만 아직은 없고요. 그 대신에 일반적으로 아까 그 소인 말고 유발 요인이라는 것들은 대개 우리가 뭐 뚜레병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뭐 ADHD도 그렇고 다른 어떤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소인들이 많이 겹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좀 조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호전 악화를 반복한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사실은 이렇게 호전됐다가 또 나타났다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 간격이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2,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사실은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아까 말씀드린 유발 요인을 찾아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료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틱장애나 뚜렛이 있다면 소인이 있는 거니까 그걸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 우리 의료 기술 가지고는. 그 대신에 이제 유발 요인을 잘 탐색을 하면 찾아낼 수 있죠. 그럼 그 유발 요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치료 중에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교육이라는 게 이제 그 당사자도 그렇고 또 가족들도 그렇고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틱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제 대처할 건지를 좀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그 교육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틱 중에도 아까 그 말씀드린 음성 틱은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를. 왜냐하면 일단은 교실에서도 그런 게 나오면 계속 뭐 이렇게 이렇게 소리 낸다든가 하면 이제 선생님한테도 방해가 되고 또 본인도 그것 때문에 이제 애들한테 좀 불편하니까 자기도 불편해지고 그런 경우에 약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페이스메이커를 심어 놓거든요. 그래서 뇌에다가 이런 그 페이스메이커를 달아서 이상한 그 파형들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정말 그 심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운 경우에 그런 수술도 시도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뭐 검증된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모른 척 해라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모른 척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너 왜 그러니 그만해라. 너 또 그러면 밥 안 준다 뭐 등등. 근데 대개 이제 이게 시작되는 게 아이들한테 시작이 되죠. 근데 아이들 훈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좋은 행동을 하든 나쁜 행동을 하든 간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게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평소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항상 관심을 주던 부모라면 그런 얘기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평소에 바쁘니까 막 신경 안 쓰다가 틱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엄마 아빠가 막 신경을 쓰는 겁니다. 너 왜 그러니?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그만해라 막 등등. 그렇게 되면 애 입장에서는 평소에는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던 엄마 아빠가 내가 이렇게 좀 막 했더니 갑자기 막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부모의 관심을 받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증상들이 흔히 말하는 부정적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는 거라서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교육이자 치료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틱 증상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느냐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집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떤 꼬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밖에서도 이러는 줄 아냐고. 자기도 안다 이거죠. 초등학생인데 밖에서는 아무래도 의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조절하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 확실히 더 심해집니다. 편하니까. 집에서는 좀 해도 되니까. 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본인들은 별로 이렇게 불편하거나 신경을 덜 씁니다. 그러니까 물론 뚜렛장애처럼 나중에 아주 심해지면 본인들이 힘들어지긴 하는데 대개 이제 어릴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그렇게 강도가 심하지 않아서 본인들은 잘 못 느끼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힘들 것 같은데 뭐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모르죠.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필요도 있고 뭐 약물 치료를 한다든가 할 때 그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옆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하죠. 치료 시점이 일단 생기면 가는 게 좋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생기고 눈에 계속 이렇게 보이고 집에 들어가면 애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부모가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또 이게 유발 요인 중에 결국은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는데 애들이 제일 많이 받는 스트레스는 뭐 또래 관계에서 이제 힘든 거하고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거다 더군다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 하니까 일단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걸 제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뭐 소아정신과 의사들이나 또 소아과 선생님들이니까 진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틱장애 자체를 아까 정의할 때 호전 악화를 반복하는 경과를 밟고 있다라고 분명히 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좀 이렇게 유발 요인이 좀 줄어들어도 좋아질 수 있지만 그냥 둬도
어느 시기가 되면 저절로 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치료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혹해서 또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는 그게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면 별로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는데 또 이런저런 치료들은 돈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우연히 이제 좋아지는 경과에 들어가는데 그런 치료에 접하면 되게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보호자들이 그걸 구분하기 어렵고 의사들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또 뇌에서 생기는 문제고 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보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하고 편견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BTS 아시죠? BTS의 보컬 중에 정국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국이는 남자다. 나도 남자다. 나도 정국이처럼 노래 잘할 수 있다. 아니죠, 사실은. 틱에 대해서도 생기는 오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자기 옆반에 어떤 성질이 아주 못되고 다른 애들을 괴롭힌 애가 있는데 걔가 어느 날 틱이 생겼어요. 틱이 있는 애들은 성질이 더럽다.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틱 자체에 대해서 그런 오해나 편견이 굉장히 많죠.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밖에서는 잘 안 그런다는 걸 좀 인식을 하시면 덜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애가 뭐가 좀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처럼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고 교육하고 자기는 또 자기대로 생활을 잘 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환경들이 이런 치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